부처님께 오늘 밤 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편지를 올립니다. 제 마음속 깊은 상처와 혼란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카톡 대화창에 떠오른 스크린샷 하나가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혜진이가 미숙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걔는 원래 그런 애야. 너무 믿지 마. 나도 오래 지켜봤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제 앞에서는 내가 옳다. 미숙이가 너무했다고 말하던 그 혜진이가 뒤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 배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얼음물 같은 충격. 가슴 깊숙이 박힌 날카로운 칼날 같은 아픔. 혜진이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친구 때문에 그렇게까지 상처받을 필요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낯선 사람의 악의보다 믿었던 친구의 거짓말이 얼마나 더 아픈지. 부처님, 이것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질투와 시기, 거짓말과 이간질. 우리가 친구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둔 추악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인생을 살다 보니 가장 힘든 순간은 낯선 사람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늘 함께 지내고 제 마음을 나눴던 가까운 사람의 거짓말과 무심함이었습니다. 가까운 만큼 기대가 있었고 기대가 컸기에 실망도 컸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은 따뜻하지만 때로는 날카로웠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았습니다. 3시 된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 사람 관계에서 둘일 때와 셋일 때는 전혀 다릅니다. 저와 미숙이는 오랜 시간 서로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던 깊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합류하며 3시 되는 순간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셋이 함께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소외되거나 둘이 더 가까워지는 흐름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셋이 함께하니 더 재미있고 대화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저와 미숙이의 깊은 우정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저와 미숙이가 나누는 추억들, 서로만 아는 이야기들,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그 친밀감이 혜진이에게는 질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혜진이는 그전부터 약간의 질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대했지만 속으로는 저와 미숙이의 깊은 관계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만나면서도 혜진이는 자신이 중심에 서길 원했고 저와 미숙이가 화해하지 못하도록 은근히 거리를 벌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혜진이의 의도였습니다. 단순히 질투심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희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미숙과 단둘이 만날 때는 제 험담을,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미숙의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항상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내가 너희 사이를 화해시켜 줄게 라고 말하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의 복잡성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권력 구조가 생깁니다.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소외되는지가 결정됩니다. 혜진이는 이 구조에서 자신이 소외될까봐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저와 미숙이는 사소한 오해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사실 친구 사이의 오해는 대화로 풀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중간에 혜진이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혜진이는 화해의 다리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미묘한 말과 행동으로 틈을 더 벌려 놓았습니다. 오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미숙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약속 때문에 함께 공부하자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단순히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였는데 미숙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일은 친구 사이에서 흔히 생기는 일입니다. 조금만 대화하면 풀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숙에게는 친구라면 시험 전에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고 말했고, 저에게는 미숙이가 너를 이용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쪽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반복됐습니다. 미숙이가 너에 대해 이런 말을 하더라. 너희가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니야. 미숙이가 내 뒤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 험담을 했어. 부처님, 이런 말들은 작은 불씨를 키우는 기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혜진이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짓말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은 점점 더 서운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혜진이가 메시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보낸 메시지의 일부만 캡처해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전후 맥락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미숙이가 요즘 좀 바빠서 만나기 어렵지만 시간 되면 꼭 연락할게 라고 보낸 메시지에서 만나기 어렵다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준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는 거짓말에서 왔습니다. 부처님, 친구 관계에서 무엇보다 힘든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보다 더 아픈 건 제가 믿었던 사람이 제 뒤에서 다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제 앞에서는 좋은 척했지만 뒤에서는 미숙과 따로 연락하며 저와의 거리를 더 벌려 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하나둘 알게 되면서 결국 혜진이에게도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발각되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순들이었습니다. 혜진이가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거나 미숙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혜진이가 전해준 이야기가 미묘하게 다른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의심이 커졌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우연히 혜진이의 휴대폰을 보게 된 때였습니다. 미숙과 나누는 대화에서 혜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미숙이가 너무했다. 내가 속상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던 사람이 미숙에게는 걔는 원래 예민해. 너무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중성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조작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저와 미숙이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저희 사이는 멀어지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부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의 본성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갈등은 드물지 않다는 것을. 인간관계에는 항상 질투, 비교,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질투는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더 자주 생깁니다.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을 때, 더 신뢰받는 것 같을 때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자랍니다. 혜진이의 경우 자신이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저와 미숙이는 이미 몇 년간 쌓아온 추억과 신뢰가 있었는데 자신은 그런 깊이가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비교는 무심코도 합니다. 나는 왜 저 자리에 못 끼지? 이런 생각이 쌓이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혜진이는 항상 저희의 과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너희 둘만 아는 이야기네. 역시 오래된 친구는 다르네 라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질투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해는 풀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말하지 않고 쌓아두면 결국 그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오해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독산도, 탐욕, 분노, 무지가 혜진이의 행동 속에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사랑받고 싶다는 탐욕, 소외감에서 오는 분노,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가 말입니다. 부처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혜진이가 너무했다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냥 다 같이 화해하면 되잖아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갈등 상황을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쉬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봐. 오해는 풀면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지만 부처님, 배신의 상처는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깨진 유리컵을 원래대로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금은 영원히 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라는 압력도 있었습니다.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심리학을 아는 사람들은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이론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당사자인 제게는 그런 조언들이 또 다른 부담이 될 뿐이었습니다. 부처님,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혜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신뢰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처럼 모든 걸 털어놓고 의지하는 건 위험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있게 지내더라도 속마음을 깊이 맡기는 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는 관계의 기본입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상처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미숙과의 관계는 억지로 회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 미숙과의 관계가 오해로 끊겼다고 해서 억지로 회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면 더 힘듭니다. 언젠가 진짜로 다시 만나야 할 인연이라면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자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혀 따지는 게 해결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개진이의 성격을 보면 오히려 또 다른 갈등만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제 마음만 더 지치게 됩니다. 서운함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셋이 모일 때 생기는 불균형은 누구도 완전히 피해갈 수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저 스스로도 세제 관계를 만들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셋은 균형이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가장 큰 해법은 관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든 그것이 제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가르침이 이제야 와 닿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하다는 것을. 부처님, 이런 배신의 상처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였습니다. 이는 냉소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뜻합니다. 또한 제 자신의 부족함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혜진이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미숙에 대한 선입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 치유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서운했던 일을 글로 써보니 마음이 정리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로 쓰다 보면 감정과 사실을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어보면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두고 있습니다. 관계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거나 억지로 멀어지려 하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면 예의는 지키되 먼저 연락하지는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로 상처받을 때일수록 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 독서, 명상,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도움이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새로운 경험과 긍정적 에너지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상의 깨달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집착은 고통을 낳습니다. 관계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그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부처님, 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진정성 있게 대하게도 되었습니다. 상처를 두려워해서 관계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더 명확해졌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제 뒤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령 제가 잘못했을 때도 직접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식산 질세의 참뜻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저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처님,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일까요? 혜진이를 용서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분노와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제가 더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같은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